그 가방 들고 나가는 순간 당신이 내 빚까지 가져가는 거야.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서윤에게 천문학적인 빚까지 떠넘기려 했다. 그러나 금고 속 차용증에서 위조된 서명을 발견한 순간 서윤은 울며 매달리는 대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로 했다. 그녀의 자리를 탐내던 체리는 서윤의 한정판 가방까지 빼앗아 들고 집을 나섰다. 아무도 몰랐다. 그 가방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서류가 들어 있었다. 강태준이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밀어놓았을 때 한서윤은 처음부터 종이보다 그의 얼굴을 먼저 바라봤다. 10년 가까이 함께 산 남자의 얼굴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히려 오래 미뤄둔 계약을 처리하러 온 사람처럼 차갑고 피곤해 보였다. 태주는 검은 만년필을 서류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오늘 안에 서명해 서로 더 추해지기 전에 끝내자. 서윤은 서류를 내려다보지도 않은 채 물었다. 끝낸다고요? 당신이 윤채린이랑 살겠다고 나한테 이혼하자는 거예요.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채린이 얘기는 하지 마. 이건 우리 문제야. 서윤이 허탈하게 웃자 그는 곧바로 말을 잘랐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없어. 그 말에 서윤의 시선이 처음으로 서류로 내려갔다. 없다고요. 태준은 기다렸다는 듯 옆에 두었던 갈색 봉투를 꺼냈다. 당신 명의로 들어간 채무가 있어. 지금 확인된 것만 8,600억 원이야. 서윤의 손끝이 굳었다. 무슨 채무요? 당신이 보증인으로 서명했잖아. 내가요, 기억 안 난다고 잡아떼지 마. 태주는 차용증 사본을 그녀 앞에 던졌다. 이게 밖으로 나가면 당신도 끝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하고 서로 책임 묻지 않는 걸로 합의해. 서윤은 차용증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자기 이름이 있었다. 주민등록번호 일부도 예전에 사업 관련 서류에서 쓰던 주소도 정확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명히 한서윤이라고 적힌 서명이 있었다. 몇 초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주는 그 침묵을 공포로 받아들인 듯 입꼬리를 조금 올렸다. 이제 상황이 이해돼. 서윤이 낮게 물었다. 이 돈을 누가 빌렸는데요? 우리 회사 운영 과정에서 생긴 일이야. 우리 회사요. 언제부터 당신 회사가 우리 회사였죠? 내 이름을 빼라고 한 건 당신이잖아요. 말꼬리 잡지 마. 태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당신도 몇 년 동안 그 회사 덕에 좋은 집에서 살았어. 책임질 건 책임져야지. 그 말은 이상할 만큼 잔인했다. 회사가 무너질 뻔했던 첫해 서윤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작은 상가를 팔아 직원 급여를 막았던 일을 태주는 알고 있었다. 그때 그는 서윤의 손을 붙잡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남자가 그녀에게 자기 회사의 빚을 책임지라고 말하고 있었다. 서윤은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지만 얼굴에는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차용증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내가 서명 안 하면요. 태주는 냉정하게 답했다. 채권자들에게 당신이 보증인이라고 알려야겠지. 당신은요. 난 이미 회사 쪽 책임을 지고 있어. 거짓말이었다. 서윤은 아직 증명할 수 없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확신할 수 있었다. 태준이 집을 나간 뒤에도 서윤은 한참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현관문이 닫힌 지 10분쯤 지나서야 그녀는 움직였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머리가 지나치게 맑아졌다. 서윤은 차용증을 식탁 조명 아래로 가져갔다. 서명을 3번, 4번 들여다봤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다. 태준이라면 서윤의 서명을 수백 번 봤을 것이다. 하지만 결혼 생활 동안 태준조차 알지 못했던 버릇이 하나 있었다. 한서윤이라는 이름에서 마지막 윤자를 쓸 때 서윤은 마지막 획을 아주 조금 왼쪽으로 꺾었다. 대학 시절 다친 손목 때문에 생긴 습관이었다. 그런데 종이 위 서명은 마지막 획이 곧게 떨어졌다. 지나치게 정교해서 오히려 가짜였다. 서윤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내 이름을 베꼈네. 그 한마디를 내뱉고 나니 이상하게 심장이 진정됐다. 놀랍지도 않았다. 외도보다 더 끔찍한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만 새로웠다. 태주는
다른 여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신의 아내를 범죄의 방패막이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 서윤은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잘못이었다. 그녀 안에서 이미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자신을 구해주길 기다리는 대신 태준이 만든 함정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 부부 침실 안쪽에는 태준과 서윤만 번호를 아는 작은 금고가 있었다. 태준은 사업상 중요한 서류를 보관한다고 했지만 몇 달 전부터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태준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했다. 새 번호를 누를 때마다 오른손 검지에 힘을 주는 버릇을 서윤이 알고 있었다. 며칠 전 술에 취한 태준이 금고를 열던 모습에서 그녀는 네 자리 숫자를 거의 확인해 두었다. 세 번째 시도에서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현금이나 보석보다 서류가 훨씬 많았다. 서윤은 휴대전화로 한 장씩 촬영하기 시작했다. 대출계약서 회사 명의의 지급 확약서 이름을 처음 보는 법인들의 계좌번호. 그러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한 법인에서 서울 성수동의 고급 오피스텔로 흘러간 보증금이 있었다. 계약자 이름은 윤채린. 같은 달에는 수입차, 계약금, 명품, 매장, 결제, 피부관리, 회원권까지 이어졌다. 서윤은 금액을 따라가며 입술을 깨물었다. 태준은 회사 운영자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돈은 회사가 아니라 채린의 삶을 만들고 있었다. 더 아래에는 여러 차례 찍힌 낯선 도장이 있었고 채권 양도와 관련된 문서에 장도현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서윤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다.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기억 한 구석이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끝내 형태를 만들지는 못했다. 서윤은 금고 안의 서류를 다시 원래 순서대로 정리하다가 얇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서명을 연습한 듯한 종이들이 들어있었다. 한서윤, 한서윤, 한서윤. 줄마다 조금씩 달랐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실제 서명과 비슷해졌다. 그 순간 서윤의 몸에서 남아있던 온기가 완전히 빠져나갔다.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한 번 대신 서명한 것도 아니었다. 오래 준비한 일이었다. 태준이 직접 했든 다른 사람을 시켰든 적어도 그는 알고 있었다. 서윤은 파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그대로 돌려놓았다. 그리고 금고 안쪽에서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다. 채권자와 직접 접촉하지 말 것. 모든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처리. 문장 아래에는 태준의 필체로 2번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제야 서윤은 아침 식탁에서 그가 보인 미묘한 표정을 떠올렸다. 8,600억이라는 숫자를 말하면서도 태준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채권자 이야기가 나오자 잠깐 눈을 피했다. 그는 빚 자체보다 돈을 빌려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서윤은 금고 문을 닫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나한테 떠넘길 거였으면 끝까지 숨겼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이제 그녀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태준은 몰랐다. 그 차이가 처음으로 서윤에게 무기가 됐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어 현관 비밀번호가 눌렸다. 서윤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잠시 뒤 높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렸다. 윤채린이었다. 크림색 코트에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고 들어온 채린은 이 집에 처음 온 사람처럼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다. 익숙하게 신발을 벗고 거실 안쪽으로 걸어왔다. 그것만으로도 서윤은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여러 번 왔었다. 채린은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말했다. 아직 안 나가셨네요. 서윤은 담담하게 되물었다. 여긴 아직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죠? 채린은 어깨를 으쓱했다. 오빠가 오늘 정리한다고 했거든요. 언니도 자존심 있으면 빨리 끝내는 게 낫잖아요. 오빠. 서윤이 웃었다. 남의 남편을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나 봐요. 채린의 얼굴이 잠깐 굳었지만 곧 다시 웃었다. 곧 남의 남편도 아니게 되잖아요. 그녀는 일부러 거실을 한 바퀴 돌다가
진열장 옆에 놓인 검은 가죽 가방 앞에서 멈췄다. 국내에 몇 개 들어오지 않은 한정판이었다. 예전에 태준이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물건이지만 알고 보니 결제는 서윤 자신의 카드에서 나간 우스운 선물이었다. 체리는 가방 손잡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거 진짜 예쁘다. 오빠가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서윤의 눈이 천천히 가방으로 향했다.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서 여러 조각이 맞물렸다. 그 사람이 내 물건까지 당신한테 준대요. 서윤이 묻자 체리는 오히려 당당하게 가방을 들었다. 어차피 언니가 여기서 나가면 이런 거 다 정리해야 하잖아요. 내가 쓰면 아깝진 않겠죠. 서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체리는 싸움이 시작될 거라 생각했는지 가방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방금 복사해둔 차용증 사본과 계좌 흐름이 표시된 자료 몇 장을 꺼냈다. 원본엔 건드리지 않았다. 아직은 태준에게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됐다. 서윤은 서명 부분을 확대 출력한 종이와 체린 명의로 결제된 오피스텔 차량, 명품 관련 내역까지 하나의 얇은 봉투에 넣었다. 잠시 망설였다. 지금 멈추면 정식 절차로 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식탁에서 태준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도 그 회사 덕에 좋은 집에서 살았어. 책임질 건 책임져야지.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체리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자신이 새 가방을 얻었다며 사진까지 보내고 있었다. 서윤은 체린이 주방으로 물을 가지러 간 몇 초 사이 가방 안쪽 지퍼를 열고 봉투를 넣었다. 체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가방을 어깨에 걸었다. 생각보다 순순하네요. 난 언니가 머리라도 잡을 줄 알았는데. 서윤은 그녀의 가방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사람이 꼭 소리 질러야 화난 건 아니니까. 그럼 이거 정말 가져가도 되죠? 체린이 마지막 확인이라도 하듯 물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져가요. 체린은 승리한 사람처럼 미소 지었다. 현관으로 향하던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손가락을 꽉 쥐었다. 머릿속 어딘가에선 이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였다. 체린이 밉다고 해서 그녀에게 태준의 죄까지 뒤집어 씌울 권리가 있는가. 그러나 바로 다른 목소리가 그 질문을 눌러버렸다. 체리는 남의 남편을 빼앗았고 남의 집을 드나들었으며 남의 돈이 어디서 오는지도 묻지 않은 채 사치를 누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다. 서윤은 차가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윤채린 씨. 체린이 돌아봤다. 왜요? 서윤은 그녀가 들고 있는 가방을 한 번 바라본 뒤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 가방 들고 나가는 순간 당신이 내 빚까지 가져가는 거야. 체리는 몇 초 멈춰 있다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언니 이혼당한다고 사람이 이상해졌나 봐. 그러고는 문을 열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힌 뒤 서윤은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계획이라고 부르기에는 충동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봤다. 체린이 가방을 든 채 정원을 지나 대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도로 맞은편에 서 있던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움직였다. 이어 두 번째 차량이 골목 안으로 들어왔다. 서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움직임이 지나치게 정확했다. 세 대의 검은 차량이 대문 앞을 막듯 멈춰섰다. 체린 역시 이상함을 느꼈는지 걸음을 늦췄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지도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섬뜩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체린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다. 윤채린 씨 맞습니까? 체린은 당황해 가방 끈을 움켜쥐었다. 누구세요? 남자는 그녀의 얼굴보다 가방을 먼저 확인했다. 확인할 채무가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하시죠. 체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때 그녀가 휴대전화를 꺼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윤의 휴대전화에도 거의 동시에 전화가 들어왔다.
발신자는 강태준이었다. 그녀는 창가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통화를 받았다. 태준은 인사도 없이 다급하게 말했다. 지금 집 앞에 누가 왔어? 서윤은 모르는 척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채린이가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를 막았다고 하잖아. 혹시 당신이 뭘 했어? 그 목소리에 숨길 수 없는 공포가 묻어 있었다. 서윤은 그제야 확신했다. 태준은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당신 말대로 난 8,600억 빚이나 진 여자라면서요. 태준이 입을 다물었다. 창밖에서는 채린이 계속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대문을 돌아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현관 가까운 곳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조금 전 외출한 줄 알았던 태준이 서재 쪽 복도에서 나타났다. 그는 외부 출입문으로 나가지 않았다. 집 안에 있었던 것이다. 서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태준은 급히 커튼을 닫았다. 그리고 밖에서 울리는 채린의 전화를 내려다보면서도 받지 않았다. 나가서 도와줘요. 서윤이 낮게 말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미쳤어. 내가 왜 저 사람들 앞에 나가. 그 짧은 대답 하나로 서윤은 10년의 결혼 생활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했다. 밖에서는 채린이 결국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오빠, 강태준, 나 여기 있는 거 알잖아. 문 열어. 하지만 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스마트폰 전원을 꺼버렸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당신이 데려온 여자잖아요.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저 사람들이 왜 채린이를 찾아왔는지부터 알아야 해. 당신은 아는 것 같은데.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순간 대문 앞에 서 있던 남자들 뒤로 또 다른 검은 차 한 대가 조용히 도착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키 큰 남자가 내렸다. 검은 코트 자락이 바람도 없는 길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곧바로 채린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어 2층 창문을 바라봤다. 커튼 사이에 서 있던 서윤과 정확히 시선이 마주쳤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처음 보는 얼굴이어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남자는 아주 잠깐 눈을 가늘게 뜨더니 다시 채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채린 씨 맞습니까? 그 돈 이제 돌려주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자신이 준비한 함정이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채린에게 서류를 넣어 보냈을 뿐이었다.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채린이 언제 집을 나갈지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정확히 그 가방을 확인했으며 무엇보다 방금 나타난 남자는 서윤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바라봤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봤다. 태준의 얼굴에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 이혼 서류로 아내를 몰아붙이던 남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장도연이 왜 직접 왔지? 서윤의 눈빛이 번뜩였다. 금고 속 서류에서 본 이름이었다. 장도현.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아래에서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확실했다. 그의 시선은 윤채린이 아니라 한서윤을 향하고 있었다. 대문 밖에서 윤채린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동안 집안의 공기는 오히려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강태준은 커튼을 닫은 채 움직이지 않았고 한서윤은 그런 남편의 옆얼굴을 바라봤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서윤에게 수천억 원의 빚을 떠넘기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러나 장도현이라는 이름이 나온 순간 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누구예요? 장도현이 서윤이 묻자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금고 안에도 그 이름이 있던데. 그 말에 태준의 고개가 도웅 돌아왔다. 당신 금고 열었어. 너무 빠른 반응이었다. 서윤은 오히려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다. 왜요? 내가 열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밖에서는
채린이 다시 초인종을 연달아 눌렀다. 오빠, 나 좀 들여보내. 이 사람들, 뭐야? 태준의 휴대전화 화면에도 같은 이름이 계속 떴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서윤이 낮게 말했다. 나가서 설명하면 되잖아요. 당신이 빌린 돈이라면 당신이. 태준은 거의 신경질적으로 잘랐다. 조용히 해. 상황도 모르면서.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나인지 알고도 숨기는 사람이 당신인지 이제 잘 모르겠네요. 대문 밖에서 도현은 채린에게 손 하나 대지 않았다. 그의 주변에선 사람들 역시 길을 막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채린은 그 정돈된 태도 때문에 더 겁을 먹었다. 도현은 천천히 말했다. 윤채린 씨 명의로 흘러간 자금이 확인됐습니다. 차량 계약금, 주거보증금, 고가 물품 결제, 설명이 필요합니다. 채린은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이에요? 그건 다 태준 오빠가 해준 거예요. 그럼 자금 출처는 확인하셨습니까? 내가 왜 그런 걸 확인해요? 선물인데. 받은 사람이 출처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까? 도현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법정에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처럼 정확했다. 채리는 잠시 입을 열지 못했다. 손에 든 가방끈만 더욱 꽉 움켜쥐었다. 나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예요. 도현은 그녀가 들고 있는 가방을 내려다봤다. 그 가방은 본인 물건입니까? 채리는 잠깐 망설였다. 네. 내부터 망설였다. 그 짧은 거짓말을 2층 창가에서 지켜보던 서윤의 입술이 굳었다. 도현은 다시 물었다. 직접 구입하셨습니까? 채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대문 쪽 인터폰으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 우리 집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물건을 가져간 겁니다. 채린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오빠 인터폰에서는 잠깐 정적이 흐른 뒤 태준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윤채린 씨와 나는 금전적인 관계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채린은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다. 서윤은 태준을 천천히 돌아봤다. 금전적인 관계가 없다고요. 태준은 인터폰에서 손을 떼며 낮게 욕설을 삼켰다. 지금 저 여자 편들 때가 아니야.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묻는 거예요. 성수동 집 보증금도 당신 돈이 아니던데.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서윤은 이제 확신했다. 금고 안에서 본 자료는 우연히 흩어진 문서가 아니었다. 누군가 이미 돈의 이동을 정리하고 있었고 태준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차량 계약금도 카드 결제도 다 같은 흐름이었어요. 회사 운영자금이라면서요.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니까 설명해봐요. 당신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 그런데 내 이름으로 보증은 세웠네요. 태준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한 발 다가섰다. 내 서명 누가 연습했어요? 그 한마디에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윤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역시 알고 있었네. 쓸데없는 추측하지 마. 태준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이미 늦었다. 회사에서 필요해서 대리 서명이 들어간 서류가 몇 개 있었을 뿐이야. 대리 서명 서유는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허락하지 않은 내 이름을 당신 마음대로 쓰는 게 대리예요. 태준은 시선을 피했다. 그 모습은 비겁했지만 동시에 절박했다. 그는 단순히 재산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실패를 숨기고 있었다. 밖에선 채린이 결국 울기 시작했다. 나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나한테 준 돈이면 그냥 태준 오빠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도현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태준 대표는 당신과 금전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네요. 채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대문 안쪽을 바라봤다.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도현의 질문에 채리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표정이 아주 조금 변했다. 서윤은 멀리서도 그 변화를 알아챘다. 채린에게 뭔가가 있었다. 메시지든 계좌 내역이든 태준과의 관계를 증명할 무언가. 하지만
체리는 바로 꺼내지 않았다. 도현 역시 그 사실을 눈치챈 듯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 대신 부하에게 가방을 가리켰다. 소유권 확인부터 하죠. 체린이 즉시 가방을 뒤로 숨겼다. 이건 내 거예요. 그럼 내부 확인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왜 내가 그래야 하는데요? 체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바로 그때 서윤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태준이 뒤에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뿌리쳤다. 가지마. 왜요? 당신은 못 나가면서 나는 맞게요. 서윤은 처음으로 태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이 무서워하는 게 뭔지 나도 좀 알아야겠어요. 서윤이 대문을 지나자 체린이 마치 살 길을 찾은 사람처럼 그녀에게 다가왔다. 언니, 이 사람들 언니가 부른 거야. 서윤은 대답 대신 그녀 손에 든 가방을 바라봤다. 도연의 시선 역시 서윤에게 옮겨왔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예상보다 젊었지만 눈빛은 이상할 만큼 지쳐 있었다. 서윤은 먼저 물었다. 장도현 씨죠? 도현의 눈이 아주 조금 가늘어졌다. 제 이름을 아십니까? 금고 안서류에서 봤어요. 그렇군요. 너무 담담한 대답이었다. 서윤은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 남편이 빌린 돈입니까? 도현은 잠시 태준이 숨어있는 집 쪽을 바라봤다. 정확히 말하면 강태준 대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일부가 제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를 막아요? 자금 사용처를 확인하려고요. 체린이 즉시 끼어들었다. 나한테 빚 없어요. 난 서명한 적도 없고.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 말에 체린뿐 아니라 서윤도 놀랐다. 도현은 차분하게 이어갔다. 윤채린 씨는 현재 확인된 채무자가 아닙니다.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왜 저렇게 사람을 둘러싸고 겁을 줘요?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자금 수령인이라 확인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서윤은 날카롭게 말했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도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낮게 답했다. 아닙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과 돈의 흐름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한마디가 서윤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가 가방 안에 서류를 넣은 순간에는 그 구분을 생각하지 않았다. 체린이 남의 남편과 살았고 남의 돈으로 사치를 누렸으니 함께 당해도 된다고 여겼다. 도현은 마치 그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다. 가방 안에 뭔가 넣으셨습니까?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체린이 놀라 가방을 내려다봤다. 뭘 넣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현은 한 발도 움직이지 않은 채 다시 물었다. 차용증 사본입니까? 아니면 계좌 자료입니까? 이번에는 서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 정도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너무 많이 알아요. 도현의 입술이 아주 조금 굳었다. 서윤은 그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감정을 봤다. 미안함인지 경계인지 알 수 없었다. 체린이 다급하게 가방을 열기 시작했다. 안쪽 지퍼에서 봉투를 찾아낸 그녀는 서윤을 노려봤다. 미쳤어. 나한테 이걸 왜 넣어? 서윤은 차갑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예상보다 늦게 나왔다. 당신이 가져가겠다고 했잖아. 가방을 가져간다고 빚까지 가져가. 체린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있었다. 도현은 봉투를 받아 내용을 훑더니 바로 말했다. 이 서류가 있다고 해서 윤채린 씨에게 채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서윤을 바라봤다. 당신도 그걸 알고 있었을 텐데요. 서윤은 그 말이 모욕처럼 느껴졌다. 무슨 뜻이죠? 도현은 봉투 속 서명 확대본을 들었다. 이건 위조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건 돈이 윤채린 씨에게 흘러갔다는 흔적이고요. 충분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채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 이름이 들어갔다고 내가 빚을 져야 해요. 그것도 아닙니다. 도현은 즉시 답했다. 위조가 확인되면 책임은 달라집니다. 서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도현은 처음부터 그녀를 채무자로 보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죠? 서윤이 물었다.
내 이름이 보증인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도현은 몇 초 침묵했다. 연락하면 강태준 대표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내가 당할 때까지 당하게 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죠?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도 태준이랑 똑같아요.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숨기고 자기 계획대로 움직였잖아요.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낮게 말했다. 그건 맞습니다. 너무 쉽게 인정해서 서윤은 오히려 더 화가 났다. 그때 집 안쪽에서 대문이 열렸다. 태준이 결국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채린도 서윤도 아닌 도현에게 곧바로 향했다. 장 대표님, 조금 전까지 서윤에게 명령하던 남자가 갑자기 존댓말을 쓰고 있었다. 도현은 냉담하게 그를 바라봤다. 오랜만입니다, 강태준 대표. 태준은 억지로 웃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엇을 정리한다는 겁니까? 채무 문제요. 그럼 먼저 하나 묻죠. 도현은 봉투에서 채린의 오피스텔 관련 자료를 꺼냈다. 회사 운영자금이라고 가져간 돈이 왜 윤채린 씨 집으로 흘러갔습니까? 태준의 턱이 굳었다. 개인적으로 돌려막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도현이 처음으로 웃었지만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 조금이 몇백억입니다. 채린이 태준을 바라보며 물었다. 오빠, 무슨 말이야? 그 돈 회사 돈 아니었어. 태준은 그녀를 보지도 않았다. 넌 가만히 있어. 그 말에 채린의 표정이 무너졌다. 서윤은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태준은 자신에게도 늘 그랬다. 문제가 생기면 상대를 조용히 시키고 설명은 미룬 뒤 결국 책임을 떠넘겼다. 도현은 이번에는 차용증을 태준 앞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한서윤 씨 서명. 태준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본인이 했습니다. 서윤이 바로 말했다. 거짓말. 태준은 그녀를 노려봤다. 당신 지금 상황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금고에 내 서명 연습한 종이들이 있더라고. 채린이 숨을 들이켰다. 도현의 눈빛도 달라졌다. 태준은 얼굴이 굳은 채 말했다. 회사 직원들이 문서 작업하면서 만든 거야. 회사 직원들이 내 이름을 줄마다 연습해요. 필적 확인용이었어. 어떤 필적 확인이요? 태준은 더 이상 답하지 못했다. 도현은 조용히 물었다. 그 자료 원본 그대로 있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도 찍어뒀어요. 태준이 갑자기 그녀에게 다가왔다. 휴대폰 줘. 서윤이 한 걸음 물러났다. 싫어. 서윤아, 이건 장난이 아니야. 나도 알아. 그래서 안 주는 거야. 태준이 팔을 잡으려는 순간 도현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아무런 위협적인 동작도 없었지만 태준의 손이 멈췄다. 도현은 낮게 말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손대지 마십시오. 태준의 얼굴에 모욕감이 스쳤다. 당신이 뭔데 우리 부부 일에 끼어듭니까? 도현은 잠시 서윤을 바라봤다가 대답했다. 적어도 남의 이름으로 빚을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말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채린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몇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의 새 안주인이 될 거라고 믿었지만 불과 몇 분 만에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도현은 채린에게 말했다. 오늘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만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처분하지 마십시오. 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 진짜 빚 없는 거죠? 현재 확인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채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도현은 곧 덧붙였다. 하지만 자금 출처를 알고도 사용했다면 다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린의 얼굴이 다시 굳었다. 그녀는 태준을 노려봤지만 그는 시선을 피했다. 서윤은 그런 채린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조금 전 그녀를 똑같은 방식으로 함정에 밀어넣으려 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마음 한쪽이 불편하게 뒤틀렸다. 그것은 죄책감이라기보다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처음 확인한 데서 오는 두려움에 가까웠다.
사람들이 하나둘 차량으로 돌아간 뒤 도현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서윤은 그가 왜 떠나지 않는지 묻지 않았다. 도현이 먼저 말했다. 한서윤 씨,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번에는 또 뭘 숨기려고요? 도현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서윤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내 이름으로 만든 빚을 없애는 거죠. 그것만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도현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태준 대표가 처벌받는 것과 윤채린 씨가 똑같이 망가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나 훈계하러 왔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죠? 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당신이 예전에 알던 사람과 너무 달라 보여서요. 서윤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다. 예전에 도현은 실수했다는 듯 입을 다물었다. 서윤이 한 걸음 다가갔다. 우리 만난 적 있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나 다름없었다. 서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언제죠? 도현은 고개를 돌려 차량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윤의 분노가 다시 치밀었다. 당신 마음대로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정하지 마요. 도현의 발걸음이 멈췄다. 도현의 발걸음이. 도현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럼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죠. 오늘 윤채린 씨가 그 가방을 들고 나올 거라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서윤이 눈썹을 찌푸렸다. 그런데 왜 정확히 그 시간에 왔어요? 강태준 대표를 만나러 온 겁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도현이 천천히 그녀를 돌아봤다. 다만 당신이 금고를 열었다는 건 예상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어떻게요? 도현은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낡은 금속 열쇠고리를 꺼냈다. 오래된 병원 로고가 희미하게 남은 물건이었다. 서윤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다. 기억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복도 젖은 운동화, 어린 남자의 창백한 얼굴이 순간적으로 스쳤다. 도현은 열쇠고리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당신은 예전에도 누군가가 숨기려는 걸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니까. 그는 차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서윤을 바라봤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태준 대표가 두려워하는 건 빚이 아닙니다. 서윤이 물었다. 그럼 뭔데요? 도현의 대답은 짧았다.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지는 겁니다. 검은 차량이 골목 끝으로 사라진 뒤에도 서윤은 대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손에는 채린이 두고 간 가방이 남아 있었다. 안에는 자신이 넣었던 봉투가 다시 들어 있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봉투는 채린에게 복수하기 위한 무기였다. 그러나 이제 서윤은 그것이 훨씬 더 큰 문을 여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 뒤에서 태준이 현관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서윤은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금고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다. 여러 법인 이름 반복되는 송금 채린에게 흘러간 일부 자금, 그리고 그 사이에 섞여 있던 낯선 계좌 하나. 그 계좌만 유독 금액이 컸다. 수백억 원씩 3차례. 수취인은 개인도 회사도 아닌 별도의 자산관리 법인이었다. 서윤은 화면을 확대했다. 그리고 아주 아래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다. 태준의 필체였다. 반드시 이 계좌는 서윤에게 들키지 말 것.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본 것은 빚의 전부가 아니었다. 오히려 태준이 진짜 숨기고 싶어 한도는 다른 곳에 있었다. 한서윤은 그날 밤 침실로 올라가지 않았다. 거실 한쪽에 작은 서재문을 잠근 뒤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나란히 놓고 금고에서 찍어둔 사진을 하나씩 확대했다. 강태준이 절대로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았던 계좌는 3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간 뒤 다시 여러 법인으로 돈을 흩뿌리고 있었다. 겉으로는 자산관리 법인이었지만 송금 시기와 금액을 맞춰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태준의 회사가 대규모 신규 투자를 발표하기 직전마다 돈이 들어갔고 투자 실패가 외부에 알려지기 직전에는 다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
서윤은 몇 시간 동안 숫자를 바라보다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손을 멈췄다. 돈은 단순히 체린의 사치에 쓰인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회사의 손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계속 새돈을 끌어왔던 것이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장도현이었다. 서윤은 받지 않으려다가 화면을 몇 초 바라본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 시간에 왜 전화했죠? 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강태준 대표가 움직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방금 한서윤 씨 명의로 작성된 추가 자료가 2군데에 전달됐습니다. 서윤의 손이 멈췄다. 도현이 이어 말했다. 당신을 공동 책임자로 만들려는 겁니다. 아침이 되기도 전에 온라인 경제 매체 하나가 짧은 기사를 내보냈다. 강태준이 이끄는 세림홀딩스의 투자 손실과 관련해 전 임원 가족이 대규모 자금 조달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름은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명확했다. 몇 시간 뒤에는 한서윤의 이름이 들어간 내부 문건 이미지가 익명 커뮤니티에 돌기 시작했다. 서윤이 몇 년 전 회사 초기 경영에 일부 참여했던 기록과 전자서명 파일이 함께 공개되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태주는 집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대신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마지막 기회 준다고 했지. 서윤은 창가에 서서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이게 당신이 말한 기회예요. 당신이 조용히 서명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 내 서명을 위조해놓고 나 때문에 일이 커졌다고요. 태주는 짧게 웃었다. 위조인지 아닌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겠지. 그런데 당신이 예전에 회사 문서에 전자서명 사용 허가했던 기록은 남아있어.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몇 년 전 회사가 급성장하던 시기 출장 중 긴급 계약 처리를 위해 제한적으로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적이 있었다. 태주는 그 작은 허점을 여러 문서와 섞어 그녀가 직접 승인한 것처럼 만들고 있었다. 처음부터 준비했네요. 서윤이 말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사실상 인정이었다. 정오 무렵 서윤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려 했지만 건물 앞에 이미 기자 몇 명이 모여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누가 주소를 흘렸는지도 뻔했다. 그녀가 차량을 돌리려는 순간 검은 세단 한 대가 옆에 멈췄다. 장도현이 직접 뒷문을 열었다. 타세요. 서윤은 그를 노려봤다. 또 당신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지금 기자들 사이로 들어가면 강태준 대표가 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겁먹고 숨어다니는 여자처럼 보이는 것도 그 사람이 원하는 장면일 텐데요. 도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서 사라지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서윤은 결국 차에 탔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말했다. 나 어디로 데려가는지부터 설명해요. 도현은 곧바로 답했다. 제가 관리하는 사무실입니다. 자료를 같이 보죠. 같이 당신 이름으로 만들어진 서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윤은 차갑게 웃었다. 그걸 이제 말해요.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서윤이 다시 물었다.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일부는 몇 달 전부터. 몇 달.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태준이랑 한 집에서 살 때 도현이 시선을 내렸다. 네. 그 짧은 대답 하나가 서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도현의 사무실은 강남 고층 건물의 가장 위층에 있었지만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이미 서류가 정리돼 있었다. 도현은 그중 몇 장을 서윤 앞으로 밀었다. 이건 실제로 한소윤 씨가 과거 승인한 회사 전자문서입니다. 이쪽은 최근 문제된 자료고요. 서윤은 비교하자마자 차이를 알아봤다. 정상 문서는 전자서명 사용 시각과 결제 기록이 일정했지만 문제의 자료는 결제 시각이 대부분 새벽이거나 서윤이 해외에 있던 기간이었다. 도현이 말했다. 전자서명 자체는 진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서에 사용됐는지까지 당신이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윤은 자료를 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아직 아닙니다. 강태준 대표는 당신이 구두로 승인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럼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 되죠.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유는 도현을 쳐다봤다. 결국 또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도현은 그녀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다만 지금 감정대로 움직이면 상대가 준비한 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윤의 손이 멈췄다. 감정대로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죠?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윤채린 씨 가방에 서류를 넣었던 것처럼요. 서윤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섰다. 그 얘기 또 할 거면 나갈게요. 도현도 일어났지만 그녀를 막지는 않았다. 한서윤 씨, 당신은 내가 어떤 기분인지 몰라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렸다. 내가 함께 만든 회사예요. 내가 돈 없을 때까지 버틴 사람 옆에 있었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연습해서 빚을 만들었어요. 그 여자는 내 집에 들어와 내 물건을 들고 나가면서 내 자리를 자기 거라고 했고요.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복수하지 말라고 훈계하죠. 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윤의 눈에 분노보다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도현이 어렵게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래서 더 묻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서윤이 웃었다. 그 사람들이 망하는 거요. 그게 끝입니까? 그럼 뭘 더 원해야 하죠? 도현은 천천히 말했다. 당신 이름이 깨끗해지는 것과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건 같은 목표가 아닙니다.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나를 판단하지 마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도현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끝내 말했다. 당신이 그들을 닮아가는 게 싫습니다. 그 말은 예상보다 깊이 들어왔다. 서윤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분노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먼저 아팠다.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해요? 도현의 표정에도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예전에 당신한테 도움받은 사람입니다. 서윤의 눈이 흔들렸다. 도현은 주머니에서 지난번 보여줬던 낡은 병원 열쇠 고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13년 전 구로에 있던 작은 응급의료센터 기억합니까? 서윤의 시선이 열쇠 고리에 고정됐다. 오래전 장면이 조금씩 선명해졌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 병원 복도에서 한 젊은 남자가 피가 묻은 셔츠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치료비 때문에 퇴원을 고민하고 있었다. 당시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하던 서윤은 우연히 그 상황을 알게 됐고 재단 긴급지원금으로 치료비를 연결해 준 적이 있었다.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남자. 서윤은 천천히 도현을 바라봤다. 그 사람이 당신이에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서윤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얼굴을 굳혔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빚 갚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를 감시했죠? 도현의 대답은 늦었다. 처음에는 강태준 대표의 자금 흐름을 보다가 당신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그 말에서 이상한 불쾌감을 느꼈다.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도현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도 침묵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말했어야죠. 말하면 당신이 바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말했어요. 네. 서윤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똑같네요. 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뭐가요? 태준도 늘 그랬어요.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알면 감정적으로 행동할 거라고. 내가 알 필요 없다고.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당신도 똑같아요. 도현은 반박하지 못했다. 서윤이 한 걸음 다가갔다. 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내 선택을 빼앗는 순간 그건 보호가 아니에요. 도현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렸다. 그는 그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누군가를 지키려면 먼저 모든 위험을 계산하고 상대가 실수할 가능성까지 통제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어머니를 잃을 뻔했던 기억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도현은 낮게 말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윤은 오히려 더 당황했다. 변명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도현은
이어 말했다. 하지만 강태준 대표가 지금 노리는 건 당신 분노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한 번만 잘못 움직이면 그는 그걸 이용할 겁니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태준은 한 발 더 나갔다. 세림홀딩스 측은 짧은 입장문을 통해 과거 외부 투자 과정에서 당시 경영에 관여했던 가족 구성원의 승인 절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름은 없었지만 다시 한번 서윤을 겨냥한 것이었다. 동시에 윤채린에게도 연락이 왔다. 채린은 서윤에게 만나자고 했다. 두 사람은 사람이 적은 한강변 카페의 안쪽 자리에서 마주 앉았다. 채린은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얼굴이었다. 며칠 사이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빠가 나한테도 책임 넘기려는 것 같아요. 첫 마디부터 채린은 본론을 꺼냈다. 서윤은 차갑게 물었다. 이제 알았어요. 채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받은 돈 중에 회사 돈이 섞였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알고 있었네요. 근데 그런 식으로 빌린 돈인 줄은 몰랐어요. 오빠가 임시자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썼고요. 채리는 고개를 숙였다. 네. 솔직히 말하면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고백은 비겁했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었다. 잠시 후 채리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나한테 메시지가 있어요. 집이랑 차 해줄 때 오빠가 보낸 거. 그리고 돈 때문에 싸운 것도. 서윤은 화면을 바라봤다. 태주는 채린에게 절대로 회사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말라고 여러 번 지시했고 특정 계좌에서 들어온 돈은 받은 즉시 다른 계좌로 옮기라고 했다. 서윤의 심장이 빨라졌다. 왜 이제 보여줘요? 채린은 씁쓸하게 웃었다. 나 살려고요. 언니랑 똑같이. 그 말이 서윤의 가슴을 찔렀다. 며칠 전이라면 그녀는 채린을 비웃었을 것이다. 이제는 그러지 못했다. 채린이 피해자라는 뜻은 아니었다. 그녀는 분명 남의 결혼을 깨뜨렸고 출처가 수상한 돈으로 사치를 누렸다. 하지만 태준이 두 여자에게 한 방식은 놀랍도록 같았다. 필요할 때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위험해지면 책임을 밀어냈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돌려주며 말했다. 이 자료 삭제하지 마요. 채린이 물었다. 언니가 나 도와줄 거예요.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채린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감정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더 이상 태준이 만든 방식으로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생겨나고 있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서윤이 말했다. 나도 내 이름을 지켜야 하니까. 채린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헤어지기 직전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언니 오빠가 예전에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한서윤은 절대 자기 남편이 실패했다는 걸 세상에 알리지 못한다고.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채린은 계속했다. 언니가 자존심 때문에라도 끝까지 회사 체면 지켜줄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 서윤은 태준의 진짜 계산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약점이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서윤이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도현이 맞은편 인도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가 따라왔다는 사실에 다시 화가 치밀었다. 이번에도 감시한 거예요.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채린 씨가 제 쪽에도 연락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지나치려 했다. 도현이 그녀를 불렀다. 한서윤 씨. 서윤이 멈췄다. 이제 뭘 할 겁니까? 그녀는 한강 쪽을 바라봤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며칠 전이라면 답은 쉬웠다. 채린을 끌어들여 태준과 함께 망하게 만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서윤은 천천히 말했다. 태준이 진짜 숨기고 있는 돈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요, 내 이름으로 만든 서류가 언제, 어디서, 누구 손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거예요. 도연이 조용히 바라봤다. 서윤은 이어 말했다. 윤채린을 대신 채무자로 만드는 짓은 안 해요. 도연의 눈빛이 아주 조금 누그러졌다. 그러나 서윤은 곧바로 덧붙였다. 착해져서가 아니라 그게 태준이 원하는 방식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물어뜯게 만들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 그녀는 도현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당신도 이제 내 허락 없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요. 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 태주는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다. 그날 밤 세림홀딩스 서버에서 오래된 결제 기록 일부가 삭제됐고 문제의 자산 관리, 법인 계좌에서 남은 돈이 급히 여러 곳으로 분산되기 시작했다. 태주는 어두운 사무실에 혼자 앉아 삭제 진행 화면을 바라보며 손톱을 깨물었다. 서윤이 금고를 열었다는 사실도 도현이 직접 움직였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노골적인 공포가 떠올랐다. 둘이 손잡기 전에 끝내야 해. 그는 휴대전화를 들어 누군가에게 짧게 지시했다. 한서윤 명의 자료 전부 외부로 돌려. 그리고 남은 원본은 오늘 안에 정리해. 전화를 끊은 뒤 태주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저장 장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서윤의 서명 파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년간 감춰온 투자 실패 기록과 차명 계좌 목록, 그리고 윤채린조차 몰랐던 마지막 자금 이동 내역이 들어있었다. 태주는 그것을 손에 쥔 채 한참 고민하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문을 열려던 순간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발신 번호는 저장돼 있지 않았다. 짧은 문장뿐이었다. 삭제한 기록까지 이미 확보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곧이어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한서윤 씨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장도현이 보낸 메시지를 받은 뒤 강태준은 더 이상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새벽 3시가 가까워졌지만 세림홀딩스 본사 최상층에는 그의 집무실만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저장 장치를 주머니에 넣었다. 꺼내기를 반복하며 사내 서버 접속 기록을 확인했다. 분명 삭제한 파일이었다. 몇 년 전 실패한 해외 투자 자료도, 한서윤의 전자서명을 끌어다 쓴 결제 파일도 화면에서는 사라졌다. 그런데 누군가는 삭제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다. 태주는 곧바로 재무담당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백업 서버도 확인했어. 상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대표님, 백업을 지금 손대면 오히려 기록이 남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남든 말든 없애라고 했잖아. 이미 외부에서 자료 보존 요청이 들어온 상태라서. 누가 짧은 침묵 뒤 상대가 말했다. 장도현 쪽입니다. 태준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책상 위에 있던 유리컵을 내던지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다. 그는 아직 자신에게 마지막 카드가 있다고 믿었다. 한서윤이 과거 회사의 전자서명 사용을 허가했다는 사실. 일부 투자회의 자료에는 그녀의 실제 서명도 남아 있었다. 진짜와 가짜를 의도적으로 섞어 놓았기에 모든 문서를 한꺼번에 위조라고 몰아붙이기는 어려웠다. 무엇보다 태주는 서윤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재산까지 팔았던 사람이다. 세림홀딩스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면 결국 어느 선에서는 물러설 것이라고 확신했다. 태주는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했다. 넌 끝까지 회사를 죽이지 못해. 내가 아니라 네가 만든 회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 아침 한서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그녀는 윤채린과 장도현을 같은 장소로 불렀다. 도현의 사무실도 세림홀딩스와 연관된 건물도 아니었다. 서윤이 몇 년 전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할 때 자주 사용했던 조용한 회의실이었다. 채린은 들어오자마자 도현을 보고 경계했고 도현은 그런 그녀에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자신의 차용증 사본을 올려놓은 뒤 말했다. 먼저 분명히 할 게 있어요. 윤채린 씨를 이 빚에 대신 갚는 사람으로 만들 생각은 이제 없어요. 채린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서윤은 계속했다. 당신이 받은 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모른 척한 책임은 당신 몫이에요. 내 남편과 관계를 맺은 것도, 내 집에 들어오고 내 물건을 가져간 것도 없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하지만 강태준이 만든 서류 때문에 당신이 내 대신 수천억 빚을 떠안을 이유도 없어요.
체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낮게 물었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서유는 잠시 침묵했다.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거울을 봤을 때 강태준이랑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건 싫어서요. 도현의 시선이 서윤에게 머물렀다. 그녀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체리는 비웃으려다 포기한 듯 고개를 숙였다. 언니가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서윤은 차갑게 답했다. 나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체리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휴대전화와 작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거 보여주면 나도 끝날 수 있어요. 도현이 물었다. 무슨 자료입니까? 태준 오빠랑 몇 년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내역, 그리고 내가 따로 찍어둔 계좌 화면이요. 서윤이 눈을 가늘게 떴다. 왜 그런 걸 찍어뒀어요? 체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처음엔 오빠를 믿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했거든요. 돈을 보내놓고 하루 만에 다시 다른 계좌로 옮겨달라고 하고 부동산 계약도 내 이름으로 했다가 갑자기 법인으로 바꾸자고 했어요. 나중에 헤어지면 다 내 탓이라고 할 것 같아서 조금씩 남겨뒀어요. 태블릿에는 실제로 태준이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다. 특정 금액을 받은 즉시 다른 계좌로 옮기라는 지시계약서에 세림홀딩스 이름을 절대로 넣지 말라는 지시. 그리고 한 번은 노골적으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서윤 쪽 서류가 정리되면 내 이름에는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오는 서윤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그 문장 하나로도 태준이 자신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체린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나도 바보였어요. 이상한 돈인 거 알면서 갖고 싶었으니까. 집도 차도 언니가 가진 거다. 그녀는 처음으로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근데 오빠는 처음부터 나도 버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서윤은 냉정하게 답했다. 당신이 사랑받았다고 믿었다고 해서 당신이 한 일이 없어지진 않아요. 알아요. 체리는 이번에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아는 건 다 말할게요. 나 혼자 살려고 그러는 것도 맞아요. 세 사람이 자료를 맞춰보기 시작하자 조각들이 빠르게 연결되었다. 태준이 외부에서 빌린 돈 가운데 일부는 체린에게 흘러갔지만 훨씬 큰 금액은 서윤이 발견한 자산관리 법인을 거쳐 세림홀딩스의 과거 투자 실패를 덮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태준은 실패한 프로젝트의 손실을 장부상 바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외부 자금을 끌어왔고 만기가 돌아오면 또 다른 돈을 빌려 앞선 자금을 막았다. 회사의 외형을 유지해야 신규 투자를 받을 수 있었고 신규 투자가 들어오면 이전 손실을 숨길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체린에게 쓴 돈은 그 거대한 흐름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태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공적인 자금과 사적인 소비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도현은 서류 몇 장을 옆으로 밀며 말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강태준 대표가 한서윤 씨를 보증인으로 넣은 시점이 정확히 자금이 더 이상 돌지 않기 시작한 때와 겹칩니다. 서윤이 낮게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빚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끌어들인 사람이네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린이 갑자기 화면 하나를 확대했다. 잠깐, 이 계좌 알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작년에 오빠가 나한테 여기로 돈 보내라고 한 적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수로 수취인 이름을 봤어요. 누군데요? 서윤이 묻자 체리는 잠시 망설였다. 세림홀딩스 전 재무이사 개인 회사였어요. 이런 그럼한 개인 회사였어요. 오빠가 몇 달 전에 해고한 사람. 그 순간 서윤은 태준의 다음 행동까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다. 그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차용증 한 장이 아니었다. 돈이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일이었다. 서윤은 곧바로 태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찍어둔 금고 사진과 체린의 자료를 각각 별도로 정리했고 실제 원본이 남아있는 위치를 목록으로 만들었다. 도현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서유는 말했다. 태준이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죠. 도연의 눈빛이 잠시 달라졌다. 서유는 그를 바라봤다. 당신도 처음부터 그걸 노린 거죠. 방 안이 조용해졌다. 채린까지 도현을 바라봤다.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서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집 앞에 사람들이 왔던 날, 당신은 채린 씨가 내 가방을 들고 나올 줄 몰랐다고 했어요. 그건 믿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도 바로 끝내지 않았죠. 도현은 천천히 대답했다. 맞습니다. 왜요? 강태준 대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도현이 이어 말했다. 제가 직접 나타났을 때 그는 집 안에 숨었습니다. 윤채린 씨와의 관계까지 부정했고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는 채무 문제보다 자기와 연결된 자금 흔적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방 안 서류를 바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강태준 대표가 중요한 자료가 이미 자기 통제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믿게 두고 싶었습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국 또 나를 이용했네요. 도현 역시 천천히 일어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당신은 내가 가방에 뭘 넣었는지 알아차렸고 태준이 겁먹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움직이게 만들려고. 도현은 변명하지 않았다. 채리는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서윤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강태준한테 1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늘 먼저 결정했어요. 회사 살리려면 이게 필요하다. 가족을 위해선 내가 참아야 한다. 지금은 내가 알 필요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이름까지 썼어요. 그런데 당신은 다를 줄 알았어요. 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저는 당신 이름을 이용한 적 없습니다. 방법만 다르죠. 내 선택보다 당신 계획을 먼저 둔 건 똑같아요. 도현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서유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사람을 지킨다는 건 그 사람 인생을 대신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긴 침묵 끝에 도현이 낮게 말했다. 압니다. 아니,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어머니가 빚 때문에 쓰러졌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부터 누군가를 지키려면 위험이 생기기 전에 제가 먼저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밖에 방법을 몰랐습니다. 서윤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흔들림이 생겼지만 그는 그녀의 연민을 구하지 않았다. 그래도 당신에게 똑같이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서윤은 곧바로 용서하지 않았다. 대신 한참 뒤 자리에 다시 앉으며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는 내가 결정해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십시오. 태준이 자료를 없애게 그냥 둘 겁니다. 도현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이유를 말해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계속 모든 일을 부인했어요. 내가 허락했다. 직원이 했다. 채린이 알아서 받은 돈이다. 그런데 중요한 자료를 자기가 직접 지우고 옮기기 시작하면 행동이 남아요. 도현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삭제 기록과 접속 기록 이후 자금 이동을 보존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 쪽에서 이미 확보한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추가로 뭘 할지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화해가 아니었다. 다만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은 테이블에서 같은 정보를 보고 같은 선택을 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서윤은 채린을 다시 불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설명했다. 태준에게 연락해요. 겁먹은 척하고 당신 자료를 다 없앨 거라고 말해요. 채린이 놀랐다. 왜요? 그 사람이 안심하면 안 움직여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게 해야 해요. 채린은 입술을 깨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서유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야죠. 이제 누구도 다른 사람 이름 뒤에 숨으면 안 되니까. 계획은 그날 저녁 바로 효과를 냈다.
채린이 모든 메시지를 지우겠다고 말하자 태주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일부 화면을 삭제한 것처럼 꾸며 보내자 곧바로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채린에게 며칠 동안 서울을 떠나 있으라고 했고 동시에 회사의 전 재무이사에게 연락했다. 그 연락 직후 자산관리 법인의 계좌에서 남아있던 돈이 다시 이동했다. 문제는 태준이 너무 급했다는 것이다. 평소라면 여러 단계를 거쳐 분산했을 자금을 짧은 시간 안에 세 곳으로 옮겼고 그중 하나는 과거 손실을 숨기는 데 사용된 법인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게다가 그는 회사 서버에 직접 접속해 결제 로그를 지우려 했다. 이미 보존된 기록과 비교하면 삭제 전후가 명확했다. 서윤은 화면에 나타나는 접속 시간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현이 옆에서 말했다.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요. 몇 분 뒤 마지막 파일 하나가 삭제됐다. 바로 서윤의 전자서명 권한을 특정 계약에 제한한다는 내부 문서였다. 태주는 그것만 사라지면 그녀가 넓은 범위의 사용을 허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도현이 이미 확보한 보존본에는 그 문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서윤은 그제야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어요. 다음 날 오전 서윤은 태준에게 직접 만나자고 연락했다. 장소는 세림홀딩스 본사 회의실이었다. 태준은 그녀가 결국 협상하러 왔다고 생각한 듯 여유 있는 얼굴로 나타났다.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할 마음이 생겼어. 그는 이혼 합의서를 다시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지금 서명하면 나도 더 이상 당신 이름 거론 안 할게. 서윤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웃었다. 당신은 끝까지 내가 회사를 지키려고 입 닫을 거라고 생각했죠. 태준의 표정이 아주 조금 굳었다. 서윤은 태블릿 화면을 켰다. 처음에는 채린에게 보낸 메시지가 나타났다. 다음에는 자산관리 법인으로 흘러간 돈. 그 다음에는 새벽 시간대 서버 접속 기록이었다. 마지막 화면에는 태준이 삭제한 문서의 원본과 삭제 시간이 나란히 표시됐다. 태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이거 불법으로 빼낸 자료면 서윤이 말을 잘랐다. 또 내 탓으로 돌리려고요. 당신 혼자 이런 걸 준비했을 리 없어. 태준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장도연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윤보다 앞에 서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빈자리에 앉았다. 태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둘이 손잡고 날 묻겠다는 거야.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이 당신 손으로 만든 걸 확인하러 온 거야. 그녀는 차용증 사본을 그의 앞에 놓았다. 내 서명을 베껴서 보증인을 만들고 회사 손실을 숨기려고 돈을 빌리고 그 돈 일부를 채린 씨한테 쓰고 막히니까 또 다른 돈으로 덮었어.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나를 앞에 세웠지. 태주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증명 못해. 서윤은 마지막 자료 하나를 꺼냈다. 채린이 보관하고 있던 음성 메시지였다. 태준의 목소리가 조용한 회의실 안에 흘러나왔다. 서윤 쪽 보증 서류만 정리되면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어. 채린의 불안한 목소리가 뒤따랐다. 언니가 진짜 책임져. 태준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이름이 들어갔으면 방법이 있어. 서윤의 손이 잠깐 떨렸지만 그녀는 재생을 멈추지 않았다. 태준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10년 동안 내가 당신 실패를 숨겨준 건 당신을 사랑해서였어. 그런데 당신은 그걸 내 약점이라고 생각했네. 태준이 다급하게 말했다. 서윤아, 이거 밖으로 나가면 회사도 끝이야. 바로 그 순간 서윤의 눈빛이 이상할 만큼 평온해졌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도 내가 회사를 살리려고 당신 죄까지 안고 갈 거라고 믿는 거구나.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회사를 죽이러 온 게 아니야. 당신이 회사 뒤에 숨는 걸 끝내러 온 거야. 그녀는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고 태준 앞에서 반으로 찢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예전의 서윤이었다면
찢어버리는 것으로 분노를 보여줬을 것이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앞으로는 정식 절차로 해. 재산도, 채무도, 내가 책임질 부분과 당신이 책임질 부분을 하나씩 확인할 거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만든 서류는 전부 검증할 거야. 태주는 처음으로 서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도현도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문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회의실 밖으로 나온 뒤 서윤은 복도 끝에서 잠깐 멈췄다. 도현이 뒤따라왔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서윤이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현은 대답했다. 당신이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서윤은 몇 초 그를 바라봤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대신해 앞에 서지 않았다. 서윤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잘했어요. 그것이 용서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처음 생긴 진짜 신뢰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텅 빈 집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윤이 두고 간 차용증 사본과 자신이 삭제했다고 믿었던 기록들이 놓여 있었다. 휴대전화에는 재무팀, 법무팀 가족들의 부재중 전화가 계속 쌓였다. 그러나 태주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그는 서랍에서 마지막 저장 장치를 꺼내 바라봤다. 아직 한 가지 자료가 남아 있었다. 자신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시작한 첫 투자 조작 기록. 그것만 없애면 최소한 모든 시작점까지 밝혀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태주는 급히 노트북에 저장 장치를 꽂았다. 그러나 화면에 파일 목록이 뜨자 그의 손이 멈췄다. 가장 위에 자신이 만든 적 없는 폴더 하나가 있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당신이 숨긴 첫 번째 거짓말.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자 오래전 자금 이동 기록과 함께 하나의 스캔 문서가 나타났다. 그 문서 아래에는 한서윤의 실제 서명과 몇 달 뒤 처음 만들어진 위조 서명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누군가는 이미 시작점까지 도달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태준 자신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강태준은 그날 새벽까지 노트북 앞에서 꼼짝하지 못했다. 화면에는 자신이 수년 동안 지워졌다고 믿었던 기록들이 차례로 떠 있었다. 첫 번째, 투자 실패를 숨기기 위해 외부 자금을 끌어왔던 날, 손실을 메우려고 또 다른 계좌를 만든 날, 한서윤의 전자서명 파일을 처음 복제했던 시점까지 하나의 흐름처럼 정리돼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날짜였다. 서윤이 자기 상가를 팔아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대신 막아준 바로 다음 달 태주는 이미 별도의 손실 계좌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믿고 마지막 재산까지 내놓았을 때 그는 진실을 말하는 대신 더 큰 거짓말을 시작했다. 태주는 저장 장치를 뽑아 손에 쥐었다. 부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법무팀에서 연락이 들어왔다. 한서윤 측에서 기존 이혼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지가 도착했고 공동재산과 채무관계를 각각 분리해 확인하겠다는 요청도 함께 제출됐다는 내용이었다. 태주는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빈 벽을 바라봤다. 그는 마지막까지 서윤이 회사를 걱정해 물러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를 자신과 분리하고 있었다. 그것이 태준에게는 어떤 패배보다 치명적이었다. 며칠 뒤 서윤은 변호사와 함께 세림홀딩스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다. 자신이 실제로 승인한 계약 전자서명이 허용됐던 문서 위조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하나씩 나눴다. 감정적으로 보면 전부 태준의 범죄처럼 보였지만 서윤은 이제 구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장도현도 그 원칙을 존중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먼저 서윤에게 보여주고 어떤 자료를 넘기고 어떤 부분은 추가 확인이 시에 필요한지 설명했다. 서윤은 그것이 조금 낯설었다. 예전의 도현이었다면 이미 결정을 내린 뒤 결과만 알려줬을 것이다. 어느 날 서윤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이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태준이 지시했다는 정황은 있어도 직접 연결된 기록은 부족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빼겠습니다. 서윤은 무심코 그를 바라봤다. 이제는 안 우기네요. 도현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생겼다. 누군가 대신 운전하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서윤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웃지 않았다. 다만 예전처럼 경계심부터 들지는 않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거리가 더 이상 불신으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윤채린 역시 조사를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명백히 출처가 불분명했고 자금 이동을 도운 흔적도 남아 있었다. 채린은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자신이 알고도 눈을 감았던 부분을 인정했다. 처음에는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상한 거 알았어요. 그래도 안 물었어요. 물으면 다 사라질까봐. 서윤은 그녀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을 때 아무런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럼 그 부분은 책임져야겠죠. 채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언니는 진짜 끝까지 차갑네요.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예전보다 덜 차가워진 것 같은데. 채린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다. 서윤은 계속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내 빚까지 당신한테 넘기고 싶었고요. 채린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도 나 용서한 건 아니죠. 아니요.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내 결혼을 망가뜨린 일도 내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져간 것도 잊을 생각 없어요. 하지만 당신 인생을 망가뜨리는 걸 내가 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채린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끝내 화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를 파괴해야만 끝나는 관계에서도 벗어났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태준의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명확해졌다. 그가 위조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세부 확인이 필요했지만 최소한 자신의 회사 손실을 숨기기 위해 외부 자금을 반복적으로 조달했고 그 과정에서 서윤의 서명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그가 사태가 불거진 직후 기록을 삭제하고 자금을 급히 이동시켰다는 점이었다. 세리몰딩스 내부에서도 더 이상 그를 보호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투자자들과 이사진은 회사 자체를 지키기 위해 대표 개인의 책임과 회사의 정상 사업을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태주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것이 하루아침의 몰락은 아니었다. 회사는 혼란에 빠졌고 일부 사업은 중단됐으며 그가 자랑하던 인맥도 빠르게 등을 돌렸다. 하지만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예상했던 쾌감을 느끼지 못했다. 몇 달 전이라면 태준이 모든 것을 잃는 장면을 상상하며 버틸 수 있었을 것이다. 막상 현실이 되자 남은 감정은 허무함에 가까웠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사실이 통쾌하기보다는 슬펐다. 그러나 그 슬픔 때문에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이혼 조정이 마무리되던 날, 태준은 마지막으로 서윤을 따로 만나고 싶다고 했다. 서윤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응했다. 두 사람은 예전에 함께 회사 계획을 세우던 작은 사무실이 있던 자리에 새로 생긴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태준은 몇 달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한참 커피를 건드리지 않다가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서윤은 담담하게 물었다. 뭘요? 회사를 위험하게 하면서까지 나랑 싸울 줄.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오래 그를 바라봤다. 끝까지 이해 못하네요. 뭘 난 회사를 위험하게 한 적 없어. 당신이 위험하게 했지.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서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당신이 처음 실패했을 때 말했으면 같이 방법을 찾았을 거야. 두 번째 실패했어도 그랬을지도 몰라. 그런데 당신은 계속 숨겼어. 그리고 마지막엔 내 이름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지. 태준은 시선을 내렸다. 무서웠어. 처음으로 나온 솔직한 말이었다. 아버지한테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도
이 사회에서 무능한 사람 취급받는 것도 당신한테도. 서윤이 물었다. 나한테 왜 태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은 항상 나보다 버텼으니까 내가 무너지면 당신이 날 불쌍하게 볼까봐 싫었어.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태준에게도 두려움은 있었다. 가족의 기대 실패에 대한 공포, 아내보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은 자존심. 그러나 이유가 있다고 해서 행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를 망가뜨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서윤이 물었다.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뒤 그는 낮게 말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행동을 했죠. 서윤은 가방에서 펜을 꺼내 최종 합의서의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은 누구도 대신 쓸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마지막 획을 왼쪽으로 살짝 꺾었다. 태준의 시선이 그 끝에 멈췄다. 서윤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게 내 진짜 서명이야. 내가 선택해서 쓰는 이름. 태준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는 무엇인가 말하려 했지만 서윤이 먼저 일어났다. 앞으로 당신이 책임질 건 내가 정하지 않아. 절차대로 정해질 거야. 나도 내가 한 선택의 책임은 질 거고. 태준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불렀다. 서윤아. 그녀가 멈췄다. 미안해.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 말은 너무 늦었어요. 그렇다고 미안하다는 말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용서와 재결합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모든 절차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 서윤은 집을 정리했다. 태준과 살던 한남동 주택의 가구와 물건 가운데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했다. 문제의 검은 한정판 가방도 오래 고민 끝에 상자에 넣었다. 그 가방은 처음에는 결혼기념일 선물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채린에게 빼앗긴 물건이었고 나중에는 복수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가 됐다. 이제는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서윤은 그 가방을 자신이 예전에 근무했던 복지재단의 자선 경매에 기부했다. 담당 직원이 놀라며 물었다. 정말 보내셔도 괜찮으세요? 상당히 희귀한 제품인데요. 서윤은 상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군가한테 더 필요한 돈으로 바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건물을 나온 그녀의 손에는 작은 휴대전화와 지갑뿐이었다. 이상하게도 허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뭔가를 움켜쥐고 있다가 처음 손을 편 것 같았다. 복수도 결혼도 남에게 빚진 마음도 더 이상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낯설 정도로 가벼웠다. 건물 앞에는 장도현이 서 있었다. 예전처럼 검은 차량 여러 대를 세워놓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도 않았다. 혼자였다. 서윤은 걸음을 멈추며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도현은 바로 대답했다. 재단에서 연락 왔습니다. 예전에 지원했던 환자 가족들에게 감사 행사 초청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서윤은 피식 웃었다. 결국 또 내 정보 알고 있었네요. 도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 의미로 말한 건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그제야 도현도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둘은 나란히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예전이라면 도현은 서윤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 물은 뒤 차량 문부터 열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서윤이 먼저 물었다. 이제 당신한테 진 빚도 없는 거죠? 도현이 걸음을 멈췄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13년 전일. 그건 당신이 선택해서 한 일이잖아요. 갚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봤다. 그런데 왜 계속 나를 도왔어요? 도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니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그럼요. 당신이 다시 혼자 모든 걸 떠안으려고 하는 걸 보고 그냥 지나가기 싫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다만 도와주는 방식은 많이 틀렸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틀렸어요. 도현이 바라봤다. 뭐가요? 복수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윤채린까지 끌어내리면 내 기분도 좋아질 줄 알았고. 서윤은
멀리 한강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실 잠깐은 좋았어요. 그 사람이 겁먹는 걸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도현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서윤이 이어 말했다. 나를 지키는 거랑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 다른 일이었는데 그걸 구분 못했어요. 도현은 낮게 말했다. 그래도 멈췄잖아요. 서윤은 그를 바라봤다. 당신도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예전에는 침묵이 의심과 경계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누구도 상대의 다음 행동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누구도 빚을 갚듯 관계를 만들려 하지 않았다. 도현이 천천히 물었다. 이제 아무 빚도 없는데 그래도 나를 다시 만나줄래요?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몇 달 전의 자신이었다면 그 질문조차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순간 또다시 약점이 생긴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약해지는 것과 선택권을 잃는 것이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은 알고 있었다. 서윤은 한참 도현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웃었다. 이번에는 빚 때문이 아니라면요. 도현의 얼굴에 처음으로 숨기지 않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손을 내밀지도 않았고 그녀를 자기 차 쪽으로 이끌지도 않았다. 대신 물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서윤은 잠시 생각한 뒤 길 건너 작은 카페를 가리켰다. 커피부터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고를게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횡단보도 앞에 섰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서윤은 무심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태준이 떠넘기려 했던 빚도, 채린에게 돌려주려 했던 분노도, 도현에게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오래된 은혜도 없었다. 남은 것은 자기 이름과 자기 선택뿐이었다.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자 서윤은 먼저 한 걸음 내디뎠다. 도현은 그녀보다 앞서지 않고 정확히 옆에서 걸었다. 이번에는 누구도 누구를 끌고 가지 않았다. 그리고 서윤은 그 평범한 걸음이 자신에게는 가장 늦게 찾아온 자유라는 것을 알았다.